안녕하십니까. 네, 성일고등학교 입시닥터 전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지금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즌인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상위권 중3 학생이 좋은 일반고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일고등학교의 연구부장님이시자 또 지금 중3 자녀를 두고 계셔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김보경 부장님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일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어떤 학교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좋을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내용을 총 7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권 중3 학생이 좋은 일반고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수시와 정시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현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다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능의 과목이 변동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이과 통합 과목이 생겨나게 되면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든 학생들이 다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중3 학생이 혹시 재수를 하게 된다면 문과 학생의 경우에 통합과학 과목을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통합사회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1 때 저희가 이런 과목들을 배우기는 하지만요. 정시를 위해서 다시 1년 동안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임팩트 있게 준비한다는 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도 수학이나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도 공통 과목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생겨서 정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확실히 학생들이 공부했던 과목이 늘어난다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3 학생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변수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07년도생들을 무슨 띠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황금 돼지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황금돼지띠라서 출생률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의대생을 많이 뽑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이후에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누구나 나 한 번 더 수능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중3 학생들이 재수를 할 때쯤이면 혹은 시험을 볼 고3 때쯤이면 역대급 N수생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입시에서도 벌써 N수생이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혼돈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시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를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정시와 수시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학교에서 정시를 대비해 주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는 학생들도 많고 일부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쳐서 성공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시 준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수시를 잘 대비한 학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수시 전형은 세부 전형에 따라서 우선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을 좀 많이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네,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표를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들의 선발 방법을 정리해 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그리고 서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을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수시 전형에서 반영하는 이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것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심화 활동이 많이 잘 구비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입 개편안으로 인해서 대입 제도가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많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놓으신다면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재수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항상 사람이 뒷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는 학교에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깊이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영향으로 각 개별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이수 과목과 원장 이수 과목을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한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 이 과에 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을 이수하면 좋다라고 정리를 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신 것처럼 저 필수 이수 과목 같은 경우는 꼭 이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학 분야가 보통 많죠. 수학 1, 2, 미적 기하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과학교과에서는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리 1, 2, 그리고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 1, 2와 화학까지 이렇게 필수로 이수하기를 원하고 있네요. 한편 권장 과목에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대학들에서 자기 학교에 오기 위해서 미리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을 파악하고 그런 과목들이 잘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의생명이나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 과목에 어떤 심화 과목을 들었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특히 요즘은 이제 2 과목까지 이수하는 거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맞아요. 고급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또 구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급 과목이 필요할 정도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라면 그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신제도 산출 기준이 조금 변화하잖아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4%에 해당하던 1등급 학생들이 1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면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대학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뭔가 내신을 대신할 수 있는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대학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을 많이 듣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둔다든지 이렇게 퍼센트를 달리하는 이런 장치들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체크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네. 고려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번째는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 입시 시스템을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은 경쟁이잖아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끝까지 완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듯이 선의의 경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여러 못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1등하는 학생보다 여럿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1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보통 분위기 좋은 학교라고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선배가 있는 이제 그 학교를 이미 다녀본 선배한테 듣거나 네. 아니면 주변 학부모님들한테 듣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직장맘이다 보니 아는 사람이 잘 없어서 물어보기가 좀 창피하잖아요. 학교 알림이 서비스에 들어가면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학교의 표준 편차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표준 편차가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 편차가 뭔가요?
네, 표준 편차 갑자기 수학에 나온 개념이 나와서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지를 보는 표가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요 표를 잠깐 예시로 이제 띄워놨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50점이 평균이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표준 편차가 5인 이제 학교의 경우는 45점부터 55점까지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반면에 표준 편차가 10이라면 40에서 60까지 조금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편차가 작은 학교일수록 훨씬 더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평균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시험을 뭐 포기하거나 이런 학생들의 수가 적다는 얘기니까요. 당연히 학급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자료긴 한데요.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 표준 편차가 정확하게 이제 차이가 좀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편차가 20 이상인 경우가 많고 이 특목과 자사고 같은 경우는 15에서 24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강생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편차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주로 공통으로 듣게 되는 주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15에서 20인 학교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학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표는 입학사정관들이 볼 수 있는 자료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대학에서는 이 학교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섯 번째는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요? 네, 이거는 학생들이 가장 공감하기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와 어려운 학교, 둘 중에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려운 학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쉬운 학교를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신 따기 쉽다라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가 너무 쉽기만 학교이거나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는 공부를 안 한 애들이 많으니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은 학교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가 절대평가라서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를 맞았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상대평가가 되면서 시험이 어려워서 본인이 90점을 못 맞더라도 자기가 자기 위에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서 4% 안에 들으면 1등급 안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건 응용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낸다는 얘기이고 이는 정시를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시험 문제가 쉽다는 건 그 학교에서는 표준 편차도 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일 것 그렇죠. 같네요. 한 문제만 실수하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학교라는 건 선생님들의 실력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도 이제 지금 1학년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 고1 학생들은 시험 어떻게 봤니 하면 평균 몇 점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요. 몇 등급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쉬운 것보다는 그 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 퀄리티가 어떤지 그리고 수업의 수준이 어떻게 이제 조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면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잡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7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마지막으로 넣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입시 지도와 면접 대비에 특화된 학교를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노하우가 선생님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생기부는 다들 잘 써주시거든요. 그런데 입시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있는 적성과 성적, 흥미 이런 것들을 어떤 전형에 맞게 녹여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알아낼 수 있는 노하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 때는 좀 잘 못 느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갈 때는 내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준비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학교에 가서 그런 도움, 진로와 관련된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또한 특히 요즘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면접에 이제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은데 면접도 잘 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라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일수록 이런 비교과 활동이 잘 운영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 입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내신 100%로 서연고, 서성을 가기가 어려운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더라고요. 아예 그 학교에서 전형 자체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무조건적으로 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교과 활동도 잘 채워줄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입시와 면접을 대비해 줄 수 있는 학교에 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서울대 일반 전형이랑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면접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굳이 사교육 기관을 찾지 않고서도 양질의 공교육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네.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